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조딩입니다. 통계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AI를 가르치다가 통계학을 가르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AI를 좀 깊게 파고 가기 위해서는 통계학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률이랑 통계학을 무조건 알아야 AI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통계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거기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드백을 해주시고 싶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따로 공부해서 뭐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AI를 다루려면 무조건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사실 AI를 다루기 위해서는 통계학을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재미로 쓰신다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그냥 AI를 짜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건 뭐냐? 우선 AI를 모델을 만들어 보거나 다루어 보고 그 뒤로 재밌다 싶으면 통계학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AI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딥러닝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다루면서 통계학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통계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AI를 느껴보지 못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통계학부터 시작하면 재미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AI를 맛보고 나니까 좀 더 높은 단계의 이제 모델을 구상하고 싶다 보니까 이 통계학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어느 정도 모델을 만들 줄 안다 싶으면 제 강좌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란 무엇이냐? 스타티스틱으로 라틴어로 스타튜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CS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이 국가를 통솔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더 감이 와닿지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통계라는 건 어떤 사회적 혹은 과학적 사건에 대하여 수량적인 기술 및 추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잘 안 잡히시면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 수량적인 기술은 그냥 숫자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론이라는 뜻은 뭐냐, 알고 있거나 확인된 정보로부터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통계라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 이 수량적인 기술을 다루거나 혹은 예전에 일어났던 데이터들로부터 그걸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그럼 통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인데요. 기술 통계는 기존에 있던 자료로 더하거나 평균을 구하는 등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나왔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일 매출량,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5,000원 정도 벌었어요. 하루에 15,000원 벌었다거나 혹은 월 한 300만원 벌었다거나 혹은 일평균 매출량,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5,000원 벌었다 했죠. 근데 늘 하루에 15,000원 벌까요? 아니겠죠. 뭐 5,000원 벌 때도 있고 뭐 10만원 벌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벌 때가 있을 텐데, 이런 이제 평균을 구한다거나, 그러니까 즉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수식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특징을 구해내는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해낸 것들을 기술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실수로 한 것 같은데, 즉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그럼 추론 통계란 건 무엇이냐?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표본은 또 뭐고, 모집단은 또 뭐고, 뭐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걸 전체로 본 것보다 제가 아까 추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추론이란 게 뭔가요?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풀어내는 것들을 추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얻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미래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게 추론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추론 통계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자면 주식이랑 완치율이 있는데 주식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완치율은 이제 그거예요. 코로나가 나을 확률이 뭐 10%다, 50%다, 100% 이런 완치율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의학적 용어는 모르니까 최근에 주식에 빠져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핫한 게 요즘은 아니죠. 한 2월 28일 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월 28일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잘못된 이제 정보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 2월 달쯤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이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슨 주식이 올랐을까요? 세브론이라는 천연자원 주식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했죠.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천연자원, 석유나 뭐 가스들이 제재를 당했어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 반도체에서 쓰이는 가스들, 뭐 특수 가스들 있죠? 한국에서 안 나오는 가스들. 그 가스들의 70%가 러시아에서 수출이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 제재를 먹여가지고 미국이 야 한국 너 러시아랑 거래하지 마. 너 가스 거래하지 마. 하지 마 해가지고 이러면 무슨 상황이 나요? 우리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수출해야 되는데 이 가스를 못 사잖아요. 이러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이러면 이제 주식이 어디 있게 오르느냐? 다른 이제 뭐 천연 자원을 다루는 이제 주식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세브론을 샀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이득을 봤냐면 2월 달에 세브론 주식이 100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70달러에서 다시 좀 떨어져서 160달러가 되는데 최고점이 18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80%를 먹고 들어갔죠. 단 러시아 전쟁 하나만으로 이 주식이 80%까지 올라간 거예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거기서 전재산을 때려박은 사람은 80% 수익을 얻은 거예요. 뭐 물론 거기서 이제 수익률의 22%는 뭐 떼야 되지만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건 빼고 보면 80%를 어쨌든 먹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특정 종목 주식이 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그 특정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 게 러시아죠. 즉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모집단은 뭐냐?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되겠죠. 이 전쟁이 일으킨 나라들 중에서 표본으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사건을 빼보니까 이 표본에서 러시아 표본에서 주식이 뭐 천연자원 제재가 일어나서 뭐 천연자원 쪽으로 주식이 올랐다. 뭐 해외 쪽으로 미국 쪽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론과 방법을 제시한 게 추론 통계입니다. 그럼 좀 더 추론 통계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모집단이랑 일단 표본 뜻이 아직까지 잘 안 잡히셨을 거예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모집단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부터 찾아보면 통계적인 관찰 대상의 집단 전체입니다. 말이 딱딱하죠? 알기 쉽게 좀 풀어드리자면 내가 좀 관찰하고자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생이라면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우리 학과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그러면 모집단은 뭔가요? 우리 학과 전체 학생 수일 거고
우리 반의 학생 수 뭐 이런 식으로 집단 전체를 집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관찰하고 싶어하는 대상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체의 집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표본은 뭐냐? 이 전체 집단 중에서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키를 알고 싶은데 뭐 우리 학교 학생들 지금 다 들고 와가지고 야 학과 학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키를 강제로 뭐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친한 애들끼리 뭐 좀 애들 따로 불러가지고 야 키 좀 재봐 해가지고 거기서 내 친구들 가지고 키를 쟀다면 제 친구들이 표본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집단 전체 우리 학과에서 내가 친한 친구 몇 명을 뺐으니까 그 친한 친구들이 표본 일부에서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았으니까 그게 표본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표본 친한 친구들을 뺐잖아요. 그 표본 추출한 방식이 뭐예요? 저는 친한 친구들을 가지고 표본 추출을 뽑았죠. 물론 당연히 이제 진짜로 통계를 낼 때는 내랑 친하다고 해서 표본을 뽑으면 안 되겠지만 예시를 들어보면 나랑 친한 친구들을 이제 모집단에서 뺐으니까 그게 표본 추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모집단이라는 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집단 전체가 꼭 한 집단이라는 예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뒤에서 설명했는데 완치율 같은 게 있었죠. 완치율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약 가지고 실험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코로나 백신이랑 백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백신이 종류가 뭐가 있죠? 어쨌든 뭐 A 백신이라고 치고 B 백신이 있어요. 그럼 이 A 백신이 다른 백신들과 얼마만큼 차이점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A 백신 말고도 다른 B 백신도 필요하죠. 그래서 A 백신을 100명, 뭐 코로나 걸린 100명한테 맞추고 B 백신도 뭐 코로나 걸린 100명한테 백신을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아진 사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모집단은 어떻게 될까요? A 백신 맞은 사람들이 모집단일까요? 아니면 B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모집단일까요? 내가 알고 싶어 한 건 A 백신의 완치율이니까 A 백신이 모집단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A 백신이랑 비교할 B 백신의 그 대상자도 이제 계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A 집단 맞은 100명이랑 B 백신을 맞은 100명이랑 합쳐서 총 200명이 모집단이 됩니다. 즉 내가 통계를 해야 되는데 그 관찰 대상에 모두를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게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내가 우리 학과생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모집단은 전체 학과생 수가 될 거고 표본은 여기서 몇 명, 전체 학과생 수에서 전부 다 키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만 빼가지고 키를 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부 학생들을 빼내가지고 평균을 구한 것이 이제 일부 학생들이 표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일부 학생들을 모집단에서 일부 학생들을 뽑아내는 방식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 추출이라는 게 왜 나름대로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AI에서 표본 추출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만약에 10,000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랜덤하게 추출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써도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전체 학과생 수가 365명이에요. 거기에서 한 100명 정도를 표본으로 뺐습니다. 그럼 그 100명들의 학생들 키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학과생 수의 평균이 일단은 모르는데 나중에 진짜 조사해 보니까 뭐 175cm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전체 모집단을 알 수 없으니까 일부만 뽑아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키 큰 애들만 우연찮게 진짜 100명이 키 큰 애들만 뽑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한 이제 평균 키가 180cm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표본에서 나온 그 평균 값이 과연 실제로 전체 학과생 수의 평균 키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왜냐하면 표본으로 뽑은 애들 키가 전부 다 컸으니까요. 그럼 이걸 최소한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양 끝단 10%를 자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cm 한 명 있고 160cm 한 명 있고 170cm 한 명 있고 180cm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200cm짜리 한 명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예요? 150cm가 가장 적고 200cm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2m짜리 L을 한 명 없애고 그리고 150cm짜리 L을 없애가지고 최소한 이제 양 끝단에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없애고 평균을 구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본 추출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왜 지금 현재 그냥 랜덤하게 뽑고 있느냐? 이 표본이라는 게 하나만 만들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표본 하나 있고 또 일부 학생들 표본을 뽑을 수 있고 표본을 뽑고 표본을 뽑고 표본을 뽑고 이렇게 무제한으로 무한한으로 표본을 뽑을 수 있거든요. 왜 무한한으로 표본을 뽑을 수 있냐면 이 일부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빼가지고 평균 키를 계산했어요. 그럼 그 10명을 모집단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 다시 넣습니다. 이걸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제가 표본을 구한 학생들 수를 다시 모집단에 넣고 다시 표본으로 10명 뽑아요. 이러면 뭐냐면 이 10명을 계속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겠죠. 거의 무한에 가깝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제한으로 표본을 뽑을 수 있어서 이 표본 추출 방식이 진짜 이득인 게 뭐냐면 이렇게 무한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무한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체 학과생 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 표본 추출이라는 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얘들을 계속 표본을 계속 많이 뽑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학과생 수에서 평균 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장 많이 뽑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표본들을 한 수천 번, 수만 번, 뭐 수천 번, 수만 번까지 뽑진 않지만 어쨌든 표본 평균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이 천 개든 뭐 표본 뽑은 횟수만큼 천 개를 빼든 천 개를 나누든 만 개를 나누든 간에 결국 이렇게 많은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표본수를 나눠주면 결국 모집단의 평균을 따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모집단의 평균이 가장 많이 뽑혔을 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수렴을 하기 때문에 표본에 있는 분산과 평균값이 결국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현재 랜덤하게 뽑는 이유 때문이다. 가장 큰 최대값과 최소값을 줄이지 않더라도 표본을 무제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최대한 빠르게 효율이 좋게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데이터죠. 이 일부 학생들 표본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다룰 거냐에 따라서 이 통계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데이터라는 건 관찰이나 실험에서 얻어낸 정보값입니다. 그냥 뭐 알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라는 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영어로 데이터예요. 자료가 영어로 데이터인데 그냥 한국말로 자료로 적었고 자료형 데이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부터 먼저 나오네요. 이 양적 데이터, 그 다음에 질적 데이터가 있어요. 이 양적 데이터는 다른 말로 수치형 데이터라고 하고 질적 데이터는 다른 말로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치형 데이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치형 데이터에는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범주형 데이터에는 명목형 데이터와 순서형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양적, 수치형 데이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적 수치형 데이터란 뭐냐? 수치하면 바로 감이 오셨을 건데 수치라는 건 숫자를 뜻하죠.
데이터가 숫자로 대행되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데이터가 숫자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보면 키 제가 165cm거든요. 그러면 키가 165cm, 165죠. 숫자로 대응됩니다. 몸무게 70kg예요. 그러면 70이라는 몸무게를 할 수 있죠. 거리 내 회사와 내 집이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km면 10이라고. 데이터 자체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양적 수치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이라던가 출생아 수 뭐 이런 식으로 43만, 32만, 27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산형 데이터란 게 뭐냐? 이 양적 데이터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이산형 데이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좀 잘못되게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이 있더라고요. 이산형 데이터가 뭐 셀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셀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산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정수라는 게 뭘까요? 소수점 허수를 제외한 자연수, 양수, 음수, 0을 포함한 값들을 정수라고 합니다. 이 소수점이라는 거 뭐 파이 같이 3.14, 뭐 52.678, 뭐 키라면 175.3, 뭐 점 뭐 들어간 게 다 소수점이고 허수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3. 한번 루트가 제곱이 돼 있는 거죠. 본래 있던 값의 제곱을 그걸 반대로 역치환해서 루트를 씌워준 거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라는 값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수, 있을 수 없는 수라고 해서 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허수를 왜 만들었냐? 이 계산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 허수, 마이너스 루트 1 같은 걸 제외한 자연수 등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굳이 정수로 표현을 해야 될까? 뭐 0,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왜 표현을 해야 될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가게를 합니다. 치킨집 가게를 하는데 8시간 동안 12명의 손님이 왔다 갔습니다. 망하겠네요. 예, 언젠가 바로 망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단순히 12명에서 나누기 8을 해봅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손님이 1.5명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일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일까요? 어떻게 1시간 동안 1.5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명의 손님은 그냥 들여보내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반갈증 돼버려가지고 뭐 들여보내야 될까요? 죽겠죠 그러면 손님은. 그리고 뭐 또 1시간 뒤에 뭐 이제 다른 한 명 보내고 반각죽 남은 이제 한 사람을 뭐 넣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어버리니까 이 정수로 표현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산형 데이터라고 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연속형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이산형 데이터랑 반대되게 뭐 실수까지 포함이 된 데이터겠죠. 연속이 된 데이터입니다. 이 실수라는 건 뭐냐? 소수와 정수를 포함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아까 정수가 뭐예요? 소수와 허수를 뺀 거였죠. 근데 실수는 허수만 빼고 소수와 정수를 포함한 데이터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논문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R이 아니라 R을 두 개로 겹쳐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R 두 개가 실수란 거고 이게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삼지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수라는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이제 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좀 많이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R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수가 왜 이걸 R로 표현하냐면 리얼 넘버예요. 실수가 리얼 넘버여 가지고 앞에 있는 R자를 떼가지고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곱이 붙어지면 뭐 2차원 실수 뭐 3차원 앞에 3이 있으면 뭐 3차원 공간이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뭐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실수로 표현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던 이상형 데이터는 뭐 1시간에 손님이 몇 명 왔다 갔다 한 건 정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평균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죠. 뭐 167.5cm, 172.4cm 뭐 이렇게 소수로도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또 따로 부르기 위해서 이걸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속형 데이터라는 게
연속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96년부터 2021년도까지 평균 키가 있겠죠. 그리고 2022년 이후에 뭐 2023년, 2024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24년 갈 때마다 총 평균 키는 어때요? 바뀌겠죠. 왜냐하면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평균 키가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 예를 들어서 2000년도, 199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키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키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정해가지고 연속 뭐 데이터를 사용한 게 이제 영속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적 범정 데이터는 뭘까요?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양적 수치형 데이터가 뭐였어요? 숫자로 표시되는 데이터였죠. 그러면 질적 범정 데이터는 뭘까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데이터겠죠. 아, 좀 제가 또 정의를 잘못 내렸네요.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이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데이터는 아니고 데이터 자체가 일단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 그냥 구분한 개념으로 가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건 제가 말실수를 한 거고 숫자가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성별, 남녀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로 바꿀 수는 있는데 이 남녀 자체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좋아요와 싫어요, 이것도 뭐 좋아요는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얘들 자체가 뭐예요? 숫자가 아닌 구분하는 개념으로 가진 데이터죠. 그래서 이걸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럼 면목형 데이터는 무엇이냐? 구분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거나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남자가 더 좋다, 여자가 더 좋다 의미 없죠.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설명하실 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괜히 또 남녀 성별 갈등으로 이렇게 지면 또 저것도 그것대로 재미가 있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바가 갔을 거라 생각해요. 좌파 우파 같은 경우에도 뭐 좌파가 좋다 우파가 좋다 이런 거 구분할 수가 없죠. 뭐 또 좌우라고 했다고 좌파 먼저 말했다고 뭐 제가 좌파 쪽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뭐 우파 좌파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요새 보니까 인터넷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 한 분이 있는데 좀 약간 좌파우파 개념 때문에 논란이 많이 났더라고요. 약간 그거 보면 와 진짜 인터넷 세상이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목형 데이터라는 건 그냥 뭐 구분을 위해서 남자는 몇 명 있더라, 여자는 몇 명 있더라, 좌파는 몇 명 있더라, 우파도 몇 명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위한 데이터고, 순서형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범주들이 순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면목형 데이터는 순서가 아닌 그냥 단순히 그룹을 나누기 위한 데이터였다면 순서형 데이터는 여러분들 MBTI 맞나요? LBTI인가? 제가 MBTI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 매우 동의, 동의, 별로 동의, 그저 그럼, 별로 비동의, 비동의, 매우 비동의 이런 식으로 약간 순서를 정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말해보면 학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 학점을 받고 싶어요, B 학점을 받고 싶어요, C 학점을 받고 싶어요, D 학점을 받고 싶어요. 뭐 고등학교 지금 아직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1등급을 받고 싶어요. 잠깐 1등급, 2등급, 3등급은 수치형 데이터인데? 어쨌든 일단 고등학생, 중학생분들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올라가면 뭐 내신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학점으로 정해집니다.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이 있는데 당연히 A가 가장 좋은 학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나눠져 있긴 한데 거기서 좋음과 나쁨 뭐 이런 순서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순서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가장 많이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알게 됐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다뤄야겠죠. 이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거치는 게 도수 분포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가 등장하는 횟수를 빈도수, 그러니까 빈도를 세워가지고, 빈도가 등장하는 횟수예요. 이 횟수를 세워가지고 계급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 계급이 뭐 어떤 계급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그룹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서 말했던 연목형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그룹을 나누기도 했고, 순서역 데이터는 이제 좋고 나쁨이 있었죠. 뭐 이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나눠서 분포로 된 표를 나타낸 것이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의 오염도 뭐 이런 식으로 쫙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죠? 이런 식으로 보면 뭔가 시각적으로 딱 안 보여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도수 분포표를 시각화한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가 등장하는 횟수를 잠시만요. 이거 또 왜 또 있냐? 이거는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도수 분포표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건데, 예, 죄송합니다. 약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 도수 분포 표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도수 분포표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이 원으로 된 건 파이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시각적으로 보기 좋죠. 딱 봐도 팀 1이 뭐 두 번째 게 좋고, 팀 2는 첫 번째 게 좋고, 팀 3은 두 번째 게 좋고, 팀 4는 두 번째 있는 게 좋죠. 그리고 파이 차트 경우에도 얘가 팀 4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히스토그램이랑 파이 차트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여기서 그냥 설명합시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이 팀4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죠. 안에 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뭐 파이 차트든 히스토그램이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로 복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시각적으로 표시는 잘 되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양 끝단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키를 10cm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정했습니다. 151cm부터 160cm, 161cm에서 170cm, 171cm에서 180cm로 구간별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71cm랑 180cm랑 똑같아요? 다르죠? 161cm랑 170cm랑 똑같나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그룹에는 속해 있는데 이 양끝 간에 있는 차이점이 좀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서로 같지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한번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 야, 171cm랑 180cm랑 똑같지 하면 이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이 나와요. 이 새로운 방식이 줄기 그림이라고 스탬프 앤드 레프트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히스토그램이랑 아까 설명했던 파이 차트에서는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이 그룹으로 속해 있는 원본 데이터 값도 알 수가 없고 데이터 간의 특성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1cm랑 180cm랑 전혀 다르죠. 특성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발된 것이 스탬 앤드 레프트 플롯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에서 앞 글자만 딱 뗍니다. 2라는 이제 값만 떼고, 그리고 뒤에 있는 2를 여기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뭐냐, 지금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엔 뭐예요? 10 이상에서 20 이하의 값들이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히스토그램이랑
파이 차트에서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장점들을 여기서 그대로 끌고 올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이랑 파이 차트에 있던 시각적 걸 그대로 끌고 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이랑 파이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안에 있던 데이터들이 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파이라는 데이터를 알 수 있고 12라는 데이터를 알 수 있고 17, 18, 19, 22, 23, 31, 35, 40 이런 식으로 본래 있던 데이터가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성도 알 수 있죠. 아까 말했던 171cm랑 180cm랑 전혀 다르죠. 여기 보시면 12cm, 19cm 이렇게 같은 구간에 있더라도 이 데이터 간의 특성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낸 게 이 스템 앤드 레프트 플롯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플롯도 나왔다. 근데 이거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아마 또 뭐 잘못된 정보로 말할 수 있으니까 나온 연도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연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연도를 외우라는 게 제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좀 대학원이나 뭐 그런 데 넘어가면 연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막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6월 26일 날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한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과연 말이 될까요? 안 맞겠죠. 시기상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상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연도를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초중고에서 외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초중고에서 그걸 외우는 게 연도를 외워서 어디다 쓸 거예요. 역사적 관념을 이해하면 되지 굳이 연도를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스텝 앤드 레프트 플롯이 언제 나왔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요거는 여기서까지만 끝내도록 하고 다음엔 대표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값이란 뭐냐? 전체 데이터들의 특징 및 경향을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대표값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요? 빨리빨리라는 걸 이제 8282라고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혹은 김치를 좋아한다. 뭐 그런 것들 이제 특정한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에서 대표로 한 값들을 알 수 있으면 이 뭔가 비교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초봉이 4천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IT 장비업계거든요. IT 장비업계를 다니고 있는데 초봉 4천이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4천이 맞나요? 모르겠죠. 왜 모를까요? IT 장비업계의 평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평균을 모른다는 건 대표값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제가 아까 말했던 김치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김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한국인으로서 정상인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한국인이 또 뭐 김치 안 좋아하면 한국인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예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한국 모르겠죠. 한국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또 설명이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한국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한국인 얘가 이 초보자 코딩이 김치 좋아한다는데 저게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김치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대표값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값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려 한 게 이 데이터의 대표값들이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규 분포까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정규 분포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정규 분포 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를 하셨을 때 그냥 떠먹여주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식이 나왔으면 이 수식은 그냥 이렇게 되니까 외우라고 하셨을 건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배운 점이 뭐냐면 이 수식이 그냥 이 수식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수식이 왜 이렇게 수식이 되었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더 다음에 좀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유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식이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서만 알고 있으면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정규분포가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식이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제곱은 왜 썼고, 절대값은 왜 나왔으며, 여기에 지수는 왜 넣었고, 이 지수의 제곱은 또 왜 있고, 뭐 분산 분포 뭐 이런 거 왜 넣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언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모르신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